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입법.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입니다.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월간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통합 앱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아마 작년 한 4월쯤에 제가 처음 뵙고 작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막 여쭤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또 새롭게 2024년 맞아서 새롭게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집값 뭐 여전히 비싸다고 봐야겠죠? 너무 비싸죠. 네.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가슴 정도예요. 너무 비싸요. 보통 우리가 투자의 대가들이 다 이야기하죠. 무릎 밑에서 사라고. 그래서 시도 기준으로 우리가 서울이냐 경기도냐 인천이냐 울산이냐 대구냐 이런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곳은 지금 허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허리.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이제 지금 가슴 정도로 상당히 거품이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집값은 비싸다. 그럼 적정 집값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적정 집값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집을 사실 때 보통 어떻게 사죠? 내가 한 달에 뭐 나랑 내 배우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들면. 그럼 1,000만 원에서 우리가 생활비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래 내가 한 달에 300이나 400 정도는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을 내가 갚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집값이 한 달에 서울의 집값이 대출 껴서 내가 한 달에 15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어.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없던 수요도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엑스퍼트 분석 들어가면 시도 분석에 들어가시면 시도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즈음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수요와 공급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수요를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가격이 내가 소득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는지. 소득은 또 계속 오르잖아요. 자, 그럼 소득 대비해서 좀 몇 배인지를 볼게요. 서울의 소득 대비 가격이라고 나오죠. 요게 지금 얼마냐면 21.8배입니다. 그러니까 22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서울의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로 혹시 주택 원리금 상환액으로 쓰실 수 있으실까요?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500을 벌어요. 500을 벌면 이 중에 얼마 정도를 납입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200 언더였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200이라고 칠게요. 200이면은 내 소득의 40%. 그렇죠? 1,000만 원 벌면은 4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벌면은 이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칠게요. 근데 연봉이 1억이어도 세금 떼고 나면은 정확하게 통장에 얼마 들어오냐? 63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630만 원 정도의 40%라 할지라도 4, 6에 24, 2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게 21.8년이라는 얘기 거의 22년인데 내 소득의 40%를 갚아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총 몇 년을 갚아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21.8년 나누기 0.4를 하면 돼요. 그럼 몇 년 나오는지 아세요? 55년 정도 나옵니다. 지금 빵 터졌는데. 자, 우리 촬영하신 분이 빵 터졌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슬픈 얘기인데. 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 35세 집 산다고 할게요. 그럼 55년이면 몇 살이 돼야 내 집 되는 거예요? 90. 90살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정상인 세상일까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냐? 그리고 왜 아무리 정부가 지금 출산조치 해도 애를 안 낳냐? 일단 집값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코로나 시절을 포함한 평균이 몇 배냐면 17배입니다. 이것도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17배가 평균이라고 칠게요. 17을 그러면은 0.4로 나누면은 몇 년이냐?
대략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세 결혼해서 집을 사면요. 40년이니까 뭐 70. 75세. 네. 이것도 많아. 아니 75세까지 어떻게 맨날 갚아요. 지금 정년 65세면 다 지금 큰 기업들은 지금 50살 좀 넘어도 지금 눈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얘가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 12배가 안 됩니다. 네. 12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12배를 0.4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3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5세 집 사면 65세가 내 집 되는 거야. 자, 이 정도면 어때요? 그냥 네 괜찮죠? 앞서 아, 네, 이 얘기해 주셨던 거에 정도면 비하면 집을 너무 살만한 거죠. 괜찮죠. 네. 이럴 때 집을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저는 14배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4배. 예. 그러면은 지금 22니까 6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해야, 예. 그래야 집값이 정상화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30% 하락하는 시점은 네.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그것도 뭐 데이터로 좀 올해 전망이 좀 나오나요? 올해 전망은 일단 상중하저로 제가 전망을 했어요. 상반기는 뭐 정책적인 효과나 총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만고만 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의 거품은 아무도 떠받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를 해도 거래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을 보잖아요. 사상 초유의 거래 절벽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작았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작냐? 그거는 매수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매매 물량은 역사상 최대입니다. 서울도 지금 8만 채가 넘고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강남, 소초, 송파도 지금 매물이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다들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지금. 2024년 아까 상중하저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반기에 조금 하락으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100%라는 건 세상은 없죠.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락은 거의 명확합니다. 2차 하락이, 특히 서울은 2차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금리나 정책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과거를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이 2013년 중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 쭉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22년에 실거래가 공개된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죠. 서울만 해도 실거래가 22%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다가 난리 나니까 더군다나 준촌주공까지 엮여 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둔촌주공 살리기 1월 3일 부동산 대책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반등이 몇 개월 나왔다가 거래량도 좀 늘고 근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다시 거래량 줄고 매매도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1월 달에 또 지금 신생아 특례니 뭐니 또 총선하고 하니까 지금 살짝 지금 강보합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확실한 거는 하락은 20에서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하락은 서울 기준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저는 확률적으로 여기서부터는 확률이에요. 2차 하락은 거의 확실한데 이 이후의 시나리오는 확률인데 완만한 하락. 금리위기 때 이루처럼 출렁 내렸다가 또 정부 정책 해서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정부 정책에서 또 올랐다가 그리고 쭉 내릴지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쭉 내릴지가 22년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라고 24년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매수 시점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감안을 해봤을 때 김기원이 판단하기로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럼 무주택자들은 하락하는 이제 올해 말부터 좀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네. 사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자, 모든 자산은요,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PIR 기준으로 한 15, 특히 14 이하면은 이거는 무릎이에요, 완전. 사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장이에요. 네. 왜? 여전히 지금 그 뜨거웠던 기억, 20년, 21년 그 엄청난 폭등장. 이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게 뭔지 아세요? 단기간에 폭등하는 게 가장 짜릿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이 사람들 뇌리 속에는 여전히 박혀 있어요. 근데 2차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싹 없어지고 아마 대세 하락론이 엄청나게 시장에 퍼질 겁니다. 일본처럼 된다. 대한민국 인구 줄어든다. 노인 인구 많아진다. 난리 난다. 물론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앞으로 당장 할 건 아니고 2030년대 중후반, 2040년대에 가서야 아마 그게 피부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기가 올 거고 그렇게 매수 시기가 오게 되면은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끝났네 하면서 또 못 사지 말고 지금 우리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14, 15년 이때 집 샀으면 어땠어요, 서울에? 정말 짱이었죠. 네, 돈 벌었죠, 돈 짱이었죠. 벌었죠. 네.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산 사람. 안 산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히려 판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무서우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사이클로 움직이고 또다시 좋은 기회는 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제가 얘기할 거야. 이제는 무릎 미치니까 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2월 주담대는 네. 2월 역대 2월 기준에 뭐 세 번째로 큰 폭으로 네. 이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럼 네. 주담대가 증가한 원인은 뭘로 보실까요? 일단 당연히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데 일단 2월 달부터 이 대출 시장 관련해서 뭐가 시행이 됐냐면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은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한도 줄기 전에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신생아 특례까지 또 정부가 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가 많이 좀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까 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행되고 6월에 시행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100% 시행이 되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다음에 기타 대출까지 합쳐서 내 대출의 총 한도가 대략 내 연봉만큼 줄어들 거예요. 혹시 담보대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와, 집이 혹시 없으셔서? 집이 없어서예요. 집이 네, 없어서. 집이 없어서. 자, 그냥 방송이니까 이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주택담보대출 2억 있다라고 치고 신용대출 5천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2억 5천이잖아요. 네. 이 대출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칠게요. 자, 내 연봉이 5천이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근데 내년 되면은 내 연봉만큼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 5천에서 5천만큼 줄여야 돼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줄이든 신용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있는 대출도 내가 지금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기간이 좀 기니까 하지만 신용대출을 매년 연장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면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신용대출부터 줄여야 되겠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때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 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 거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표님이 눈여겨보는 지역이 제가 울산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전국에 소문 다 났나요? 네. 네. 네, 일단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뭐 울산 몇 군데 있죠. 네, 울산도 괜찮고 충남도 저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은 사이클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달라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은 2013년까지 계속 떨어졌지만 그때 상승했던 지역은 수도권 빼고는 다 올랐어요. 30%, 40%씩 올랐습니다. 수도권이 10%, 20% 떨어지는 동안에.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회가 오게 되면은 지방 시장부터 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울산도 좋고요. 네. 충남도 괜찮고요. 뭐 충북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네. 그 다음에 인천도 좋아질 겁니다. 예, 물론 시차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데이터가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지역은 울산이에요. 예,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24, 25, 26년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미 전세 수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6개월, 1년, 2년, 3년 올라가면은 매매가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울산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허리 정도예요. 서울은 아까 제가 가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울산은 허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락폭이 뭐 한 10에서 아주 많아도 한 15% 정도 밖에 안 될 거라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질문을 네. 대표님 오시기 전에 좀 받아봤어요. 네. 그 구독자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서울 도심에 이제 아파트 매수를 노리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비싸니까 비싸다. 이 타이밍에 그냥 네. 경기도 신축을 매수를 한 뒤에 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더 네. 나을까? 네. 아니면 그냥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과거에 사기 제일 좋았던 시기는 14년 정도가 네. 제일 좋았어요. 네. 14년 정도가. 그리고 21년까지 상승한 거죠. 무려 7년을. 자, 그러면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냥 무릎 밑에서 살 수도 있고 허리 정도에 살 수도 있고 가슴, 어깨 위에 살 수도 있는데 자, 아파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비싼 구매 의사 결정할 수 있어요? 없죠. 가장 비싼 건데 이거를 고점에서 지금 연끌하신 분들은 엄청난 지금 고통에 휩싸여 있으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거는 말도 인생이 그냥 무너져요. 자, 그러면 무릎 밑에 사시는 게 좋겠어요? 허리에 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깨 위나 가슴에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뭐 무릎 밑에 사시는 게 좋겠죠. 근데 무릎 밑에 살려면 2, 3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자, 그리고 아파트가 한 번 오르면 우리 오르는 거 기억나시죠? 얼마씩 올라요? 5천, 1원, 1원이래. 1억, 2억 이런 식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데 자,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모으려면은 보통 사람들은 짧아도 5년, 길면은 10년 정도 걸려야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 3년 내가 기다려서 1억, 2억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절대 부동산은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부동산으로 이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서 이런 거 아니면 제가 뭐하러 이런 정말 고급 꿀팁 정보를 제가 와서 얘기하겠어요. 나만 알고 싶지 진짜.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제가 이 부동산 플랫폼을 다 만들어서 다 까발렸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보는 데이터 차트 이런 거 여러분들 리치고.ai 들어가시면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다 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큰 사이클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24, 25, 26년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경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매수하면은 더더욱 좋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앞으로 3년 안에 좋은 기회, 어떤 지역이라도 좋은 기회가 오니까 조금만 방송 지켜보시면서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트레스 DSR 얘기해 주셔가지고 스트레스 DSR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한번 짚어주세요. 부동산을 대출 껴서 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물론 대출 껴서 안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분들만 가지고는 거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대출 껴서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 한도가 내 연봉만큼 줄어든대요. 근데 이게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연봉이 1억인 사람은요, 세후로 7천만 원 조금 넘어요. 630만 원이니까, 63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한 8천만 원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한도가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받는 연봉보다 더 이렇게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연봉 1억이고, 제 한도가 1억 줄어든다고 해볼게요. 내가 8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얼마짜리밖에 못 산다? 7억짜리. 그래서 이 유동성 전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또 아직은 결정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이 스트레스 DSR의 문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일단 2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고, 신용대출 있죠. 신용대출도 올해 6월이나 7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까지 포함이 돼요, 이제. 근데 이 기타 대출에 전세 대출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급이 좀 되다가 지금 말이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 대출까지 스트레스 DSR이 기타 대출에 들어가서 포함이 된다. 그럼 전세 시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시장도 내가 원래 5억짜리 전세를 살 수가 있었는데 내 연봉만큼 한도가 줄어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용대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둘 중에 하나는 또 있어요. 근데 이거의 전체 한도를 다 묶어서 1금융권만 하는 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저축은행 캐피탈. 그래서 보통은 LTV 한도가 1금융권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대출, 그래서 캐피탈사나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왜? 수도권이 더 비싸니까. 8,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고, 혹시라도 전세 대출마저 DSR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좀 상황 자체가 많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금리의 손쉬운 전세자금 대출이었거든요. 원래 2000년대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2012년인가 13년부터 전세자금 대출 2억, 3억, 5억, 거기다 허그가 원금 보증까지 이렇게 해줬던 거죠. 지금 소득 대비해서 전세가 몇 배인지 보여드릴게요. 11.2배입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11배가 넘는 데고, 2013년에 8월 달이 11.5배였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2013년에 저점만큼 그때 매매 가격만큼 전세가 지금 이렇게 비싸다고요.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이 엄청난 유동성을 만든 게 뭐다? 저금리와 같이 맞물린 전세자금 대출이다. 원래 내 돈으로만 내가 전세를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어떻게 살아요? 비싼 아파트. 전세 5억, 6억, 7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스트레스 DSR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찜찜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스트레스 DSR을 하는 거지? 스트레스밖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변동금리를 받아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금리 상승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는 걸 보면서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을 실제로는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스트레스 DSR이 아니라 릴렉스 DSR을 해야지.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릴렉스 DSR 아니라 가상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워런 버핏도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참고를 많이 하는데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막 초저금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산 관리를 하셨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 저는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뭔가 찜찜합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2년, 3년, 5년, 10년 아주 왜? 보세요. 자, 주택담보대출 10년짜리 받아요? 안 받죠. 30년. 보통 30년, 짧으면 20년, 길면 40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이 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변동대출을 받죠. 특히나 한국은. 자, 그런데 정책 당국자들이 20년, 30년을 봤을 때 지금보다 금리가, 왜냐면 8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40년 동안. 근데 이런 상황이 끝나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20년, 30년짜리 이런 대출을 받는데 이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대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정책 당국자의 그런 본거예요. 자, 대출 5억 받아서 예를 들면 9억짜리 집을 샀다고 쳐볼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4% 미만까지 떨어졌거든요. 4%라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5년, 10년 뒤에 얘가 6%가 됐어. 이런 거 생각하고 하세요? 당장은 지금 금리만 보잖아요. 근데 금리가 6%, 심지어 8%까지 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8%까지 올라가? 여러분들 불과 금리가 터지기 전인 2008년 10월 달까지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거의 8%였습니다. 대출을 지금 4% 정도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15년 뒤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가 됐어요.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내는데 갑자기 얘가 300만 원, 400만 원 늘어나 봐요. 어떻게 살아? 이런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이나 지금 이런 데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싸게 사야 돼요. 쌀 때. 그리고 기다리시면 제가 진짜 데이터로 봤을 때 보여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다. 빨리 팔아라. 자, 언젠가 제가 얘기할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기회다. 빨리 사셔라라고 또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전망했던 분은 없잖아요. 시기를 꼭 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김기훈이 대단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데이터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또 구독자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영끌로 이제 대출을 하신 분인가 봐요. 네. 집을 샀는데 이제 대출금 갚기가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이제 나가는 대출금 갚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무리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월세나 전세로 가는 게 나을지. 빠른 지역은 올해부터 기회가 올 거고요. 늦어도 26년 정도에는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랑 일부 광역시는 거품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월세의 장점은 뭐예요? 목돈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도 싸고, 물론 현금이 좀 지출이 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기현 대표가 바라보는 데이터대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좋은 기회가 와, 내가 이 기회를 잡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내 돈이 전세나 다 어디 있어. 기회가 왔는데 두 눈 멀뚱히 뜨고 그냥 기회가 지나가는 걸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유동성, 자금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전세에 들어가고 나는 내 집 있고도 유동성이 있어. 이런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월세가 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많은 분들이 월세로 지금 다 이동하고 있어요.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을 투자하려고 이제 고민 중인 분들도 있는데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자, 지금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고 있죠. 10개월 감소하던 미분양이 23년 12월, 24년 1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분양 안에 저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높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6년부터는 상당한 신규 공급 물량 절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의 고물가나 원자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아무리 지금 지방이라 할지라도 평당 1,200에서 1,300만 원 이하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평당 1,200이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33평 곱하면 얼마예요? 4억 좀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33평 국민 평형 기준으로 4억 이하로는 이제 분양하기 힘들다. 자, 그런데 지금 미분양으로 나온 것들 중에 4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방에. 서울에 짓나, 어디 강원도 시골 깡촌. 똑같은 자재를 했을 때 그쵸. 가격이 똑같겠죠. 어. 근데 지금은 평당 건축비가 지금 700, 800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땅값에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도 어느 정도 남겨야 되고, 뭐 미분양 나왔을 때 촉진비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당 1,200 이하로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당 1,200, 1,300 이하로 있는 미분양들 중에서는 보물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그럼 조금 이 분양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될까요? 자, 여기서 이 원의 크기는 아파트 단지 세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이 클수록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분위를 연식으로 보면은 5년차 이하 새 아파트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10년차 이하가 파란색.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20년 이상짜리 아파트는 다 회색입니다. 제가 분양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첫째, 분양가가 주변의 대장 아파트보다 10에서 15% 이상 저렴해야 된다. 둘째, 신축의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이 되면은 신축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영등포 근처인데, 여기는 새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죠. 네. 왜? 초록색이 새 아파트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회색 아파트가 많죠. 회색은 뭐라고요? 20년짜리 이상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다고요. 자, 빨간색이 5년째 이하 새 아파트인데 대단지가 별로 없죠. 자, 여기는 양평역 바로 앞이죠.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죠. 자, 이 정도면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분양가가 아주 비싸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차이. 이런 거는 분양받아도 괜찮죠. 이쪽에 지금 인천 쪽에 지금 새 아파트 많죠. 자, 여기는 안 그래도 5년차 이하 새 아파트가 많습니다. 파란색도 10년째 이하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차 새 아파트가 많은데 회색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금 많아요. 앞으로 들어설 새 아파트가. 자, 이런 데는 분양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데는 물론 분양가가 너무 싸면 좋지만 이런 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분양을 받을 게 좋을지 안 받는 게 좋을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전세가율이 막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갭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자, 갭 투자를 하려면요. 전세가율이 75% 이상이어야 돼요. 일부 기사들의 뭐 지금 서울에 뭐 갭 투자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자, 이게 서울의 전세가율이에요. 자,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52%가 안 됩니다. 내 돈 거의 48% 내야 돼. 물론 이래도 갭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갭 투자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갭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요, 15, 16, 17, 이때예요. 이때 전세가율이 75%. 제가 이때 2016년 6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를 그때 한 채 산 적이 있는데, 갭 투자로 돈이 얼마 들었냐?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럴 때 갭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데 서울에 무슨 갭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물론 일부 아파트는 갭 투자 할 만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갭 투자 할 만한 시기다. 갭 투자 했다가 지금 골로 간 사람들 많죠. 21년에 지금 갭 투자했다가 지금 난리 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반면 전국을 보면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이 있죠.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충남, 강원, 경남, 이 7개 지역은요, 전세가율이 76%가 넘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지방 지역들은 모를까? 세종, 서울, 경기 이런데 갭 투자는 위험하다. 매매가 아무래도 좀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심리 때문에 전세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돈이 많을 때는 인당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드실 수 있죠. 자, 근데 요즘처럼 물가가 높고 돈이 없어. 굶으실 거예요?
내가 계속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도 똑같습니다. 머리 놔두고 잠잘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수요. 둘째, 전세 수요. 셋째, 월세 수요. 그래서 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이것만 정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길바닥에 나앉는 거 말고는 선택지 없죠. 총 수요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매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게 전세나 특히 월세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것도 데이터로 다 볼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량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이 매물량입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물량 사상 최대죠? 거의 8만 건이에요. 파란색이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 어때요? 줄죠? 녹색이 월세 매물입니다. 월세 매물도 줄죠? 전세나 월세 매물은 줄어요. 그런데 올해 24년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특히 작습니다. 그럼 신규 공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서울의 전세랑 월세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시행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꿈틀대니까 집값을 오른다 아닌다 막 의견이 막 분분한데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신생아 특례가 막상 뚜껑 까보니까 대상자 찾는 게 로또다. 애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득 제한도 있고 집값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혜택을 받으면 2% 이하의 초저금리로 받을 수도 있는데 대다수는 3% 이상 금리예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가지고 아주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의 아주 일부가 신생아 특례예요. 그리고 애를 지금 출산율이 어때요? 맞아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택도 없는 얘기죠. 대세 하락 중에 그냥 살짝 반등.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신고가가 속출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신고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나요? 아니 데이터로 가보시죠. 네. 자, 아파트를 우리가 1000세대 이상짜리만 좀 볼게요. 대단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제 이쪽에 이제 대장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불과 얼마 전에도 39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한번 찍었죠. 23년 12월 달에.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극히 이제 일부분 얘기고 이 호가를 지금 보시면 어때요? 거의 비슷하네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예. 불과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제 한 32억짜리까지 나왔다가 지금 이제 32억짜리는 없어지고 지금 이제 33억 정도의 매물부터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 자, 36억, 33억, 35억 찍었다가 갑자기 얼마 찍었어요? 39억 찍었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어때요? 35억, 36억, 35억, 34억까지.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은 지금 23년 12월 최고가보다 지금 5억 5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아주 특이한 거래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대단지가 많은 잠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리센츠가 대장 아파트죠. 얘도 이제 실거래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2차 하락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을 때가 이제 10월 달부터였거든요. 자, 이때 보시면 25억 9천만 원 거래가 됐죠. 요게 지금 최고가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3억, 22억, 다시 24억도 있다가 21억, 지금 21억까지 찍었다가 다시 22억, 23억까지. 지금 근데 여기는 20층, 굉장히 로얄층이네요. 지금 엄청난 신고가까지 찍었다는 아니고 그건 아주 일부일 거예요. 아주 일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왜 강남, 서초, 송파가 이렇게 안 떨어지냐. 이유가 뭐냐면요.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 시대에 2020년과 21년에 15억 이상짜리 아파트 대출 됐어요, 안 됐어요? 대출이 안 됐어요. 하필이면 19년 12월 연말에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서 15억 이상 대출 안 해줘. 이게 지금 강남, 서초, 송파의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시대에 대출해줬잖아요. 가격은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폭락세가 엄청났을 겁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2020년과 21년에 산 사람이 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이 잘 견디고 있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아파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 분석이라고 있는데, 투자 체크리스트를 볼게요.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는데, 좀 내려보시면, 자,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볼게요. 자, 리센치가 지금 얼마냐면요, 612.3입니다. 한 달에 리센치를 담보대출 받아서 내가 사야 되면 613만 원 정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냐면요, 455입니다. 얘가 저점이 얼마였냐면 300이에요, 300. 아니, 300이 안 될 때가 있었네. 2015년 3월 달에 294. 300이 안 됐다고, 지금 기준으로. 근데 지금 600이 넘는다고요. 610이. 그러면 억대 연봉 받아서 그 돈을 다 지금 넣어야 리센치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서 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높아요, 안 높아요? 너무 높아요. 자, 그러니까 리센치 아파트 살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건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천히 떨어질 수도 늦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모든 거는 본질적인 가치를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리센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맞벌이 해서 맞벌이 한 돈에 거의 상당수를 쏟아 부어야,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살 수 있지,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절대 집을 못 삽니다. 여기서 또 구독자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대구에 이제 7년 정도 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이시래요. 실거주가 목적이지만 투자 개념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이셨거든요. 대구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네. 자, 여기 엑스포트 분석 들어가서 먼저 대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대구의 역사적인 평균이 89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90. 거의 허리까지 떨어졌죠. 얘가 높을 때가 얼마였냐? 125였습니다. 근데 90이니까 많이 떨어져. 허리까지는 떨어졌다. 저점이 얼마예요? 70 초반 정도.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총선 이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높잖아요. 조금 좀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죠. 그렇죠. 네. 더 떨어지면은 이 부근 못해도 80m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80m로 떨어지면은 어때요?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대구는. 대구와 대전이 있는데 대전이 101이에요. 대구가 90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106이고 그래서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은 대구의 집값이 지금 대전보다 더 싸다. 10% 정도.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봐도 6배. 그죠? 평균이죠?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과거에 2015년 3월 달 수준이에요. 네, 2015년 3월 달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도 나쁘진 않다. 근데 만약에 경매까지 한다. 지금도 괜찮다.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대구의 입주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23년에 거의 3만 3천 채로 역사상 최대였죠. 그러니까 공급 폭탄이 있으니까 그냥 와장창창 떨어졌는데 올해도 어때요? 여전히 많아요. 언제부터 줄어들어요? 25년부터. 26년은 더 줄어들고. 자, 그래서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울산과는 다르게 대구의 전세 수급은 지금 빨간불이 안 들어왔죠.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대구의 아파트 시장이 언제부터 반전을 좀 늘어볼 수 있냐? 대구의 전세 수급이 최소한 110, 120 이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다? 70, 80도 안 돼요, 지금. 아직 멀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는 확실히 줄어들고 가격이 허리까지 떨어져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슬슬 살만하네.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대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내년 초반 정도에는 대구의 아파트 사시기 상당히 괜찮아요.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기회가 올 수 있고요. 또 그러면 대구에 아파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 중구 이쪽이 대단지죠.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35평이 최저 매물 4억 4천. 그 다음에 실거래가 4억 6천. 제가 말씀드렸죠? 33평 기준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 4억 밑으로 하기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대구역 센터럴 자이에 투자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게요. 모든 아파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어때요? 평균보다 훨씬 싸죠? 이렇게 낮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 다만 이 아파트는 신축이다 보니까 2017년부터의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 이거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지금 이게 보수적으로 한 건데 어찌됐건 지금 이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로는 지금 정도가 거의 제일 싸다. 연말부터 이제 올해, 내년, 후년 이제 2차 이제 하락이 시작될 걸로 보시고 기회로 조금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네. 아까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봤을 때 네. 막 강남이나 서초, 뭐 송파, 잠실 이런 데는 좀 크게 변동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뭐 이때 뭐 하락이 이제 오면 고가 아파트 뭐 대장주도 하락을 할까요? 당연하죠. 네. 30% 똑같이 하락할까요? 그럼요. 20%, 30%. 그러니까 물론 하락의 폭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 대출 받아서 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범위를 했죠.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도 2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네. 안 좋은 지역은 40%까지. 네. 바꿔서 뭐 집값이 반등하려면 뭐 어떤 조건이 조금 뒷받침돼야 될까요? 집값이 반등을 하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죠.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살만한 가격까지 떨어져야 돼요. 자, 부동산 수요를 불러오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자, 서울의 아파트 한 달에 지금 대출 100만 원만 갚으면 살 수 있어요. 사겠죠. 당장 사러 가겠죠. 사겠죠. 이거예요. 가격이 싼 게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비싸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PIR이나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만 싸진다. 살 사람 많습니다. 없던 수요도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해질 거고 여기서 가격이 더 하락하면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정책들을 또 펼쳐낼 거예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금리가 이제 인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네.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심리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올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이 3개가 있어요. 빨간색이 바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트입니다. 네. 자, 가장 높았을 때가 이때죠? 2008년 10월 달. 7.96 평균. 그러니까 한 8%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13년 8월 달에 얼마냐? 3.78.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반토막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으면 10억을 빌렸으면요. 8%면 이자가 몇 프로예요? 8천만 원이에요. 3.78, 4%가 안 되면 얼마예요? 4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데이터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어떤 지역은 올랐는데 어떤 지역은 계속 떨어졌어요. 자, 이것도 제가 말만 하면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 데이터라고 했고요. 기간은 2008년 11월 달부터 2013년 8월 달까지,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8% 밑으로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을 때의 지역별로 매매가 상승의 데이터를 볼 텐데, 자, 매매가 1등이 어디예요? 경남. 43.6%. 네. 그 다음이 부산 43.3%. 제주 36.3%. 파란색 어디만 떨어졌어요? 서울, 경기, 인천만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렇죠. 시그널.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네. 근데 이 좋은 신호 동안에 수도권은 떨어졌어. 네. 지방은 오르고. 이 차이를 불러오는 건 뭐예요? 바로 어떤 지역이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만이 아니라 KB 부동산 데이터로도 다시 볼게요. 통계가 두 가지니까. KB 부동산 지수 통계 데이터로 볼게요. 자, 이걸 봐도 어디 떨어졌어요?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은 다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부산 몇 프로 올랐어요? 거의 50% 올랐잖아요. 48.9%. 부산, 경남, 충북.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모든 지역 부동산에 다 호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디가 거품이 많냐? 네, 서울이 거품이 많습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 네, 웃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방 부동산이 올라갈 차례예요. 지방 부동산 거품이 없습니다.
거품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저는 돼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에 상당한 호재가 되겠다. 대표님이 보실 때 이런 변화가 있다면 뭐 이런 시그널이 있다면 기회다 하는 신호. 거래량 그리고 정부 정책. 거래량이 일단 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늘려면 지금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래량 못 늘어나고요. 못 늘어납니다. 정부가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취득세, 중과세 이런 거 싹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가 들어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부동산 2년 반이 넘게 지금 사상 초유의 거래 절벽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매매가.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정부가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근데 지금 정도는 안 되고 가격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부양 정책을 펼칠 겁니다. 지금은 부양 정책 못 펼치죠.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 비싸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시그널 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렇게 일부 그냥 뭐 가끔 신고가 치고 코로나 시대 때 전망 다 틀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앞으로 또 올라가요. 이런 얘기 듣고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서울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같이 고점 그렇게 찍힐 일은 조금 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뭐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을 어떻게? 장기 전망은 여전히 우상향할 거다. 왜?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통화량이 중요합니다. 돈이 총량이 중요한 거예요.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는 한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M2 통화량이거나 시중에 광의 통화량으로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매월 우리가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돈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는 더 이상 늘 수 없고 건축물은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데 이런 데가 막 30년 된 40년 된 막 이런 건물이라고 쳐봐. 그런 건물에서 살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은 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잠자고 싶고 이런 건축물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통화량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는 한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이 느는 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저는 통화량만 늘어나는 한 꾸준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인구수보다 저는 통화량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당장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15년 뒤가 문제예요. 왜냐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령층 인구가 는다라는 거죠.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들만 늘어나. 근데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잠재적인 매도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매수자가 아니라. 그렇죠. 자, 주변에서 나이 65세 됐을 때 평생 일해서 내 집 하나 대출 하나 없이 내 집에 하나 있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아, 진짜 보면은 은퇴해서요, 여러분들. 내 지인들한테 편하게 밥 사고 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요, 생각보다 진짜 없어요. 근데 내가 65세 때 70세 때 내 집이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100세, 200세, 150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일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동산의 매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연령층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자, 여기 전국 분석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연령대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15년, 20년 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요 파란색이 이제 20세 미만이에요. 근데 20살 미만이 어때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15년, 20년 뒤 집 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누가 늘어나고 있어요? 70세 이상, 60세 이상. 계속 늘잖아요, 지금. 그래서 평균 연령이 지금 얼마냐? 45세가 넘습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들의 천국이 되겠죠. 그분들이
과연 이걸 사주겠냐고요, 지금.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결국엔 통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량만큼은 올라갈 거다. 하지만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젊은 사람이 많던 그 시절에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엄청난 상승세는 잊어라. 네, 앞으로 15년 뒤부터는 잊어야 돼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